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가 대결하고 충돌하는 모습부터 봐야 하는 마음 답답하기만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에 여당의 필리버스터. 뭘 위해 이렇게 하얗게 밤을 새면서 각자의 주장만 하는 건지 국민들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세계는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생략해가면서 이렇게 정치에만 매몰되는 정치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 37일 만에 국회를 다시 통과한 내용부터 다루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고 주장했고 내일 있을 예정이던 국회 개원식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37일 만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과거 찬성 의견을 밝혔던 김 의원은 반대표를,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 법안이 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어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 뒤 규탄 대회를 열고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식을 연기했는데 전날 개원식을 연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된 어제 오후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켰는데 국회 본회의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7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토론을 끝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곽규택 의원, 이제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행정부 속으로 마이크 꺼주세요. 곽 의원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도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하며 토론 종결 표결이 끝날 때까지 1시간 가까이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입법자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발언 중단시킬 수 있어요. 밤샘 토론 중에도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간 조사로 8명을 입건한 박정훈 대령의 조사 결과를 대장동 사건에 비유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괜찮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입건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 저는 민주당은 주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군 장비 파손 문제에 비유한 데 대해 비윤리적 망언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의원들 중 가장 긴 6시간 50분간 토론을 이어갔고 야당에선 박주민, 신정식, 서영교 의원 등이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탄핵 공세에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했고 윤 대통령은 이틀 만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진숙 지명자는 작심한 듯 공영방송의 지금 상황을 흉기에 비유하면서 노조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소개로 연단에 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7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두 전임위원장의 사퇴가 정치적인 탄핵 때문이라고 규정한 이 지명자는 공적인 그릇, 공기로 불리던 공영방송이 지금은 흉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보도 등을 가짜뉴스 사례로 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로 내세워온 방송장악 프레임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대전 MBC 사장을 지낸 이 지명자는 지난해 8월 여당목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받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 장관에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했고 농림부와 문체부를 포함한 7개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대부분 관료 출신으로 변화보단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과기부나 복지부처럼 임기 2년을 거의 채운 부처 수장들을 이달 중 순차적으로 교체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속하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건 방통위 기능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데 MBC 사장 선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또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우선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이사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쥐인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다수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는데 모두 다음 달 12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정부가 이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2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어 박문진 새 이사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새 이사 선임을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이번 지명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무리하게 할 경우 탄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며 추가 탄핵을 예고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이은 새 위원장 사퇴와 새 후보자 지명에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자 검찰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망에 비판글이 올라오면 공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저급, 비열 같은 단어를 사용해 야당을 직격했습니다. 현직 부장 검사들은 첫 단체 성명을 냈고 당사자도 민주당 측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부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사유는 근거가 없거나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시도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탄핵 대상인 김영철 차장검사가 재직하는 북부지검이 이번 사태 후 첫 단체 성명을 낸 겁니다. 검사 몇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대검 원내 회의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다며 상대방이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와도 굴복하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고영곤 수원고검 차장과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들은 실무자들에 대한 탄핵안을 거두고 나를 탄핵하라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하는 글이 지난 이틀 사이 9개 올라왔고 동조하는 댓글 500여 개가 달렸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한 검사 4명을 조만간 법사위로 불러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엔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의혹들을 변호했던 의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이 수사검사를 추궁하고 조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될런지 최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검사 4명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했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입니다. 이들이 국회 법사위 조사에 출석할 경우 최근까지 이 전 대표 변호를 맡았던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역으로 추궁을 받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당시 이 전 대표 표적 수사를 주장했고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기소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및 기소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역시 대장동 변호사로 이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박균택 의원도 지난해 초까지 직접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라는 거,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변호인들이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법사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서거나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법사위 조사를 통해 비위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탄핵 표결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란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법사위에서 이 4명의 검사들이 왜 탄핵될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명백한 탄핵 사유가 밝혀지기도 전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법사위 조사까지 추진하는 건 수사검사 망신주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검찰의 반발이 심상치 않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 대드는 오만한 검찰이라며 친정을 맹폭했는데 재임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기소하지 못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병에 걸린 중환자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의 반발에 애완견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검찰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애완견이라는 비판은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성윤 의원도 검찰을 향해 오만한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를 더 성찰해야 되지 입장문 내고 국회에 대들고 이런 방식은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좀 대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콘텐츠 후원 의혹 수사를 지휘했지만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해도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만 겨냥한 표적 탄핵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병에 탄핵 남발병까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린 중환자 집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탄핵이라는 제도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사태, 검찰을 취재하는 이재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른바 검난이라는 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야당을 상대로 집단 반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검난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 상대가 야당이라는 점, 이 상황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하자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집단 행동으로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더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서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었고요. 과거 검난이 이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들고 일어난 일이라면 이번에는 야당을 성토한다는 점에서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야당이 국회에서는 다수당에다가 뭐 상당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현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이 또 추진하는 목적이 팩트와 다르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미준 검사의 경우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증거에 의해서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확정을 했던 사안이고요.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검찰 수사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정당한 수사로 보고 김만배 신앙림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있다. 이걸 탄핵 사유로 들고 있지만 장 씨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한 상황이고 또 박상영 검사의 경우에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를 사유로 들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검찰은 이번 탄핵 시도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 탄핵 대상 검사들을 법사위로 부르겠다고 한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사태 전개가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민주당 법사위원들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건을 변호했던 의원들도 있고 또 특히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검찰 출신이죠. 이성윤 의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검사를 신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가 저희 TV조선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에 관여한 자신이 검사라면서 이 의원이 사건 검사에게 보복을 하고 또 직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검은 검사의 국회 출석이 가능한지 이런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건 뭐 탄핵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진행을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희생자 9명의 발인이 장례식장 3곳에서 엄수됐습니다. 승진 회식을 한 은행원들, 포상을 받은 날 황망한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 유족들과 조문객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먼저 정은아 기자입니다. 상복 차림의 유족과 직장 동료들이 장례식장을 나와 운구차 앞에 섭니다. 지난 1일 밤 역주행 참사로 숨진 서울시 직원 30살 윤모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윤 씨는 참사 당일 이달의 우수팀장 등 2개의 상을 수상한 김모 팀장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횡단보도에 서 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유족들은 영정을 들고 고인들이 평소 일하던 시청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선 직원 100여 명이 2줄로 도열한 채 아끼고 존경하던 동료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직원들은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유족들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선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러 모였다 세상을 떠난 은행 동료 4명과 서울의 대형 병원 파견 직원 3명에 대한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운구차 앞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사는 희생자에게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2천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저희가 단독 입수한 사고 직전 영상 전해드립니다. 가해 차량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스치듯 지나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가해 차량은 호텔을 나설 때부터 가속하며 역주행길로 들어섰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피해자들을 덮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호텔 주차장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로 빠져나옵니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더니 진입이 금지된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고 속도를 더 높입니다. 맞은편에서 차량들이 달려오자 오히려 속도를 높이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합니다. 차량은 잠시 후 인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영상을 입력하면 주행거리와 소요시간을 측정해 차량 속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에 넣어봤습니다. 호텔 출구를 빠져나올 때 이미 시속 50km를 넘었고 사고를 낸 시점엔 100km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호텔 앞에 교차로에서는 한 52km 정도 산출이 됐고 건물 CCTV에서 통과하는 속도를 해봤더니 103km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주행 내내 가속 페달을 밟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속도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평균 가속도가 지금 0.3, 0.28, 0.3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역주행을 하면서 핸들 조작을 해가지고 오는 차를 피하면서 가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게 경찰 역시 호텔 주차장 과속 방지턱을 넘는 순간부터 가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경찰이 참사 사흘 만에 가해자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역주행 길인지 몰랐다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서울대병원에 나섭니다.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68살 차모 씨를 조사하고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똑같이 했을까요? 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경찰은 오늘 오후 차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사고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부터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정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역주행길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역주행 내내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근데 일단 몸은 좀 아프잖아요. 점검열, 도주 우려 그게 제일 큰 건데 지금 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이번 참사 후 헷갈리기 쉬운 도로 구조가 문제란 지적이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 일방통행 도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참담한 사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참사 현장에서 발견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이 퍼졌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역주행 참사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사고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이 적힌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상황을 과일에 빗대 조롱한 겁니다. 현장을 찾은 추모객은 분노합니다. 여기 서 있다가 죽은 건데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롱을 하죠? 사회가 진짜 병들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조롱성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사망하신 분,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금 이건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일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참사를 축제라고 쓴 조롱글이 올라왔고 희생자가 모두 남성이냐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선 역주행 사고로 행인 9명을 숨지게 한 것을 볼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 그리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면허 자격 논란도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담 기자, 어제 저녁도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강남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어린이집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을 보시면요. 어린이집 외벽에 가림막이 쳐져 있고 이 바닥에는 타이어가 미끄러진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 운전자는 막다른 골목에서 방향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대로 앞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에는 70세 기사가 몰던 택시가 응급실 외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월요일엔 6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시청 근처에서 역주행해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유독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네,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사고였습니다.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고가 증가되는 현상도 한 가지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운전 능력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지를 했을 때 인지가 느리고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편입니까? 네, 연령대별 운전면허 소지자 10,000명당 교통사고 건수를 따져봤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 건수는 30, 40대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인명피해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45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연령대와 급발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급발진 추정으로 신고된 교통사고 가운데 40%가 60대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급발진 신고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연령대별 운전자 수 등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고령 운전자들 좀 손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최대 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불과합니다. 일부 노인들에게 운전 여부는 이동권은 물론 생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교하고 치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위험함을 느끼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00원짜리 택시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운전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랜드의 호텔 객실에서 불이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중국인이 벌인 방화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민머리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옵니다. 형사들은 남성을 승합차에 태워 연행합니다. 오늘 새벽 강원랜드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중국인 남성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방화범은 범행 후 자신이 열쇠를 내고 머물고 있던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불을 지른 호텔방은 벽면과 침대가 검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나자 호텔 직원들이 나서 소화기로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1차적인 진화가 됐고요.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서 상황을 파악하고 하지만 투숙객 6명이 연기를 마셔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새벽 시간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방화의 동기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서였습니다. 돈을 좀 잃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 사가지고 휘발유 사갖고 와가지고요. 뿌리고. 중국인 남성은 범행 전날 오후 철물점에서 20리터짜리 기름통을 산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계획적인 방화로 보고 중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위협한 람보르기남도 약에 취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 2명이 몇 년 사이 벌어들인 돈이 현금만 20억 원, 상습 투약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합니다. 남성을 껴안는가 하면 손가락 하트를 그려 보이기도 합니다. 의사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약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과 람보르기니 남에게 약을 투약해준 의사 2명은 마취제와 마약류를 한 병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받고 공급해서 총 2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75명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병원입니다. 지금은 폐업 안내문이 붙은 채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의 마약류와 56번의 마취제를 놔주는가 하면 돈이 없는 사람에겐 지불각서를 받고 외상 투약까지 해줬습니다. 의사, 간호사, 투약자 등 총 42명을 검거하였고 의사들의 재산 합계 19억 9,775만 원에 대해 기소적 추징 보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사 2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어르신의 쌈짓돈을 빼먹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반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2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는데 1,700여 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왜 당하냐 싶지만 일당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자면 속는 걸 탓할 일도 아니다 싶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들 앞에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들고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는 남성. 가정선에 넣으면 색상이 원래대로 다른 남성은 홍삼을 들고 다니며 팝니다. 일반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속칭 떴다방. 특사경들이 들이닥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떴다방 조직은 화장지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며 주로 60대 이상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친근하게 뭐 엄마, 이모 막 이러면서 이 심리적인 저항감을 좀 없애고요. 할머니들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팔기도 했는데 최근까지 3년 넘게 1,700여 명에게 26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싼 것은 아니고 다 그냥 냉겨먹고 파는데 구매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물건을 쓰도록 한 뒤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30대 업체 대표와 70대 홍보 강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1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민간 자격증을 따면 국가지원금 75만 원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다고 속여 3,5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모 업체 대표 등 사기범 3명을 구속했습니다. 가입비가 17만 원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교육을 4회를 받으면 자격증을 준다 그랬어요. 피해자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인사 담당자가 올 초 사내 성폭력 피해자 50여 명의 명단을 단체의 메신저방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공사 측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악몽이 되살아난 건 올해 1월. 본사 인사 담당자 B씨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106명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열람 권한이 없는 영업사업소 인사 담당자 21명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에 올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B씨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또 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숨도 못 쉬었고 밤에 잠도 안 왔고 이분도 내가 피해를 입은 거 알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요. 이후 A씨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나머지 105명에게도 유출 사실을 알릴 것을 본사에 요구했지만 공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72시간 내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자체 매뉴얼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안 한 이유에 대해 공사는 지난 일을 다시 꺼내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아저씨가 잘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그럴 때 생기는 불안감, 그게 과연 피가 활동지.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성희롱 2차 피해가 맞다는 권고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TV조선 취재가 시작돼서야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민감한 파일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겨울과 봄을 지나 한여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원점입니다. 참다 못한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는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 공백 재발을 막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이어 야당과도 긴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휴진 철회하고 의료 공백 해소하라! 102개 환자단체 회원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모여 함성을 지릅니다. 의료 공백 넉 달 동안 하루하루가 애타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고 호소합니다. 내 딸이 치료도 못 받고 저와 이별할까 봐 오늘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분노는 정부로도 향합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몰아붙였다. 휴진 철회를 촉구한 환자단체들은 국회를 향해 의료공백 재발방지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처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만큼은 의사 집단 행동이 또 벌어져도 정상 작동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 100명 중 92명은 여전히 출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돌아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야당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 의료계에 이어 야당과도 새로운 갈등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값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이른바 마용성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매수 열기가 전국으로 확대될지 궁금하시죠? 최수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초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최근 19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반년 새 2억 원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예전에는 살 사람이 쌓여있고 매수자가 없었는데 지금 매수하겠다는 분은 밀려있는데 매물이 못 사요. 대출 이자를 내고 하는 것보다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2% 올라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포, 용산, 성동 등 일명 마용성 지역이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58주 연속 오른 전셋값의 영향으로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 최저 연 1%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저금리 정책 대출도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계 대출은 한 달 새 6조 원이 불었습니다. 선행 지표인 거래량 증가, 또 전세 가격의 상승세, 여기다가 대출 금리도 좀 내리고 있고 집값 상승세는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되고. 하지만 정부는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공급 물량도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서 도깨비 장마라는 말도 생겼는데요. 이런 날씨 때문에 양산과 우산 기능을 모두 갖춘 이른바 우양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잡화점. 진열대 안쪽에 우산 여러 개가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 우산처럼 보이지만 우산과 양산 기능을 함께 갖춘 이른바 우양산입니다. 우양산 안쪽은 암막 소재로 되어 있어 폭염에는 양산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도깨비 장마가 이어지면서 우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휴대성까지 갖춰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입니다. 우양산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도 가능한데 일단은 좀 휴대하기 편하다. 그리고 부피가 좀 적고 무게가 경량인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양산을 쓰면 자외선을 최소 85%에서 최대 98%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피부 관리에 민감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우양산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쓰고 다니니까 딱히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우양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장년층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 우산 기능을 더해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은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 공식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관심을 끈 건 당연히 총선 이후 불화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후보와 어떻게 인사하느냐였습니다. 104일 만에 얼굴을 대한 두 사람의 모습,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뒷줄에 앉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을 향해 몸을 돌려 악수를 건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후보는 대통령을 향해 눈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와 마주한 건 4월 총선 이후 처음이었는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TK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후보들 간엔 총선 책임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원 후보는 오늘도 한 후보를 겨냥했고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나 후보는 원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로 큰 격차로 지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걸 맞서본 사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본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윤 후보는 당 분열이 우려된다며 한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 역시 총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윤상현 후보는 인천의 총괄선대위원장이셨다. 이번 전대 선거인단은 역대 최대 규모인 84만 3천 명으로 영남이 40%, 수도권이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온 직후 러시아에서 북한 상품을 소개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인의 출입은 막았다는데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제재 대상 기업들이 버젓이 부스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난달 말 열린 북한 상품 박람회장입니다. 주로 가공식품과 공예품, 가발 같은 상품 위주지만 연해주 주지사도 방문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Просто попробовать взять лапшу севернокорейскую, южнокорейскую мы пробовали, японскую пробовали, а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не пробовали. Сказали, что не острая. 북한 국방성사나 백호무역이란 회사의 부스도 포착됐는데 단순 상품 소개와 판매를 넘어 대규모 바이어 모집을 위한 책자도 준비했습니다. 주로 조형물 수출이나 관련된 노동자 파견을 하는 곳으로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북한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만수대 창작사도 부스를 차렸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했던 기관들이 참여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조치라고. 북러 정상은 지난달 회담에서 대북 제재 무력화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Инспирированный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ами бессрочный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й режи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должен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 북한 공병부대가 이르면 이달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공병이 러시아의 땅굴 건설 작업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카리브해 일대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베릴이 덮친 건데 최대 풍속이 270km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태풍 사이즈도 기록적입니다만 또 하나 태풍이 이렇게 빨리 몸집을 키운 것도 100년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이 또한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관측입니다. 류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자수가 갈대처럼 출렁이고 다리는 물에 잠겨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중계에 나선 취재 기자는 몸을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지난달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은 42시간 만에 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한때 최대 풍속 270km, 카리브해 섬들과 베네수엘라 일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자메이카에 도달하며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풍속이 230km입니다. An island-wide curfew will be in effect between the hours of 6 a.m. and 6 p.m. Wednesday, the 3rd of July, 2024.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카리브해 섬들은 정전과 통신 두절로 정확한 피해 규모 집계조차 힘들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베릴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향할 거란 예보에 멕시코 정부도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Perdí mi vuelo y me voy a tener que ir hasta mañana en la mañana. Espero sí poder salir porque ya me urge irme. 수온이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에서 6월에 4등급 이상 허리케인이 발생한 건 사상 처음인데 이상기후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정규 시즌 절반을 마친 프로야구가 오늘 역대 최초로 전반기 6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순위 싸움 역시 역대급의 전력 평준화로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5회 경기를 순식간에 뒤집는 두산 양석환의 말로 홈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회 이번엔 양의지가 주자를 모두 채운 상황에서 오른쪽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프로야구 43년 역사에서 잠실야구장 최초로 한 경기 말로 홈런 2개라는 진기록이 나온 순간입니다. 부산 지금 어제도 말로 홈런 2개 나왔고 1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롯데는 진기록의 희생양이었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가장 뜨겁습니다. 지난달 1위 기아를 상대로 13점 차를 쫓아가는 만화 같은 뒷심이 그 예입니다. 6월 승률 1위를 달성한 롯데는 어느덧 5강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1대 14도 뒤집고 이제 기분 좋게 가려고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꼴찌 키움은 2위 LG를 상대로 천적의 면모를 과시하며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의 독주도 압도적인 꼴찌도 없는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연일 흥미진진합니다. 1위와 4위의 승차는 4경기에 불과하고 1위와 10위의 승차도 12경기로 사실상 10개 구단 모두가 가을 야구 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급 전력 평준화를 앞세운 프로야구는 오늘 전반기 최초 6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첫 1000만 관중의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어둠이 짙어가는 거리에서 떠나간 사람을 그리는 슬픈 노래입니다. 또 하루가 가사처럼 생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한동안 안 부르고 다녔던 곡이에요. 피로와 슬픔과 절망이 서성이는 서울 거리를 시인이 노래한 지도 90년이 돼갑니다. 오늘 밤에도 내 섬돌 위엔 인생의 비극이 잠자겠지. 무거운 발들이 고개를 숙이고 타박타박 내 위를 걷겠지. 늦은 퇴근길, 가장이 버스를 기다리며 살아있음에 가슴 뛰는 기쁨에 설렙니다. 먼 불빛 아래로 돌아가면 아내는 더운 밤 냄새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리. 아이들은 멀리 있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으리. 살아있으며.
피로회복제, 숙취 해소제, 커피, 소주. 시청역 참사 현장에 국화와 함께 놓인 것들에 고단한 아버지들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어느 여고생이 바친 추모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쩌면 퇴근 후 밥 한 끼 들고 돌아가고 있던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유명을 달리한 9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우리 아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께 감사 인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근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헌화도 끊이지 않습니다. 애도 행렬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상년의 애달픔도 깃들어 있겠죠. 숨진 이가 나였을 수도 있다. 평범하던 일상의 거리가 이제 무섭다는 분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저부터도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보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차도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서서 가로수, 전봇대 같은 엄폐물을 찾는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처럼 말입니다. 그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이유도 실감합니다. 모든 차가 갑자기 달려들 것만 같다. 모든 곳이 지뢰밭이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총력을 기울여 밝혀내야 합니다. 대책을 단단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리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고 귀가하다 참변을 당한 분들과 가족에게도 한 가닥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4일 앵커 칼럼 오늘 거리에서 무섭다였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텐데요. 전국에 비가 내리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경기 북서부에 최고 80mm 이상, 충남과 호남에 30에서 80, 서울과 동쪽 곳곳으로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늘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와 제주를 비롯해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